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 라는 말 아시죠?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게 남을 따라 힘겨운 짓을 하다 보면 도리어 해를 입는다는 뜻인데요. 요즘 시대가 물질 만능주의라고 해서 돈이면 뭐든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돈이 많다며 여기저기 잘난 체 하려는 사람들도 정말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잘난 척하던 사람의 최후를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최후는 정말 처참 그 자체였답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집은 엄마, 아빠, 그리고 오빠, 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어릴 적부터 그래도 부유한 집안에 속했는데요. 아빠가 할아버지에게 재산을 좀 많이 받아서 동네에서 크게 마트도 운영하고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워낙 천성이 착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아빠의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나 돈이 필요할 때면 아빠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철아, 나 이번에 진짜 힘들어서 그런데 1,000만 원만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우리 새끼들 밥도 굶게 생겼어.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라. 아휴, 애들이 굶는다는데 어쩌냐. 내가 그냥 줄 수는 없고 빌려줄게. 알았지? 그래, 고맙다, 고마워. 내가 다음에 꼭 갚을게. 매번 집에 손님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엄마의 표정은 정말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모두 아빠에게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었거든요. 지인들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죄다 아빠에게 돈만 빌려달라며 사정을 했고 착한 아빤 그 부탁을 매번 들어주셨죠. 한 번은 먼 친척분께서 집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주려고 장난감까지 양손 가득 가지고 오셨어요. 처음엔 이분도 또 돈을 빌리러 온 건가 싶었는데 지나가던 길에 들른 거라면서 집에 들어오시더니 저희와 재밌게 놀아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땐 그 친척이 정말 우리들이 보고 싶어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에 밥을 먹는데 그제서야 본심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우철아, 내가 사실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술 한잔 들어가니까 솔직하게 말할게. 우철아,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네? 형님,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이번에 사업하던 게 좀 상황이 나빠져서 집에 홀라당 넘어가게 생겼어. 안 그래도 여기저기 알아보곤 있는데 다들 사정이 안 좋네. 혹시 우철이 너 여유 있으면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 우리 가족 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아이고, 어떡해요, 형님. 저희도 도와드리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은 저희도 여유가 없어가지고요. 죄송해요. 그래도 아빤 몇 번 지인들에게 돈을 떼이고 나서부턴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친척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찾아왔어요. 아빠, 엄마가 너무 완강하자 어느 날엔 저희에게 물량 공세를 하시기도 했죠. 아이고, 우리 다이 요렇게 꼬맹이였을 때 봤는데 그때보다 훨씬 컸네. 자, 다이야, 이거 용돈이다, 용돈. 삼촌이 오랜만에 봐서 주는 거야. 알았지? 아이고, 형님, 주지 마세요. 안 주셔도 돼요. 어떻게 조카한테 용돈을 안 주냐? 아무리 어려워도 줘야지.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돈 없다고 째째하게 굴면 안 돼. 자, 다이야, 이거 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거라. 이렇게 물량 공세를 펼치면 아빤 또 어쩔 수 없이 마음이 약해져 돈을 또 빌려주곤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 크고 작게 빌려준 돈만 해도 정말 집 한 채는 거뜬히 살 정도가 되었어요. 대부분은 빌려주고서 받질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 자주 다투시기도 했어요. 아니, 당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왜?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왜 자꾸 사람들한테 돈을 퍼주냐고. 그게 어디 한두 푼이야? 애초에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빌려주지 말든가. 애들 이제 커 가는데 어쩔 거야.
뭐 난들 그러고 싶어서 그래? 다들 상황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거절을 해? 남도 아니고 다 아는 사람들끼리 말이야. 그렇게 남들 퍼다 줘가지고 우리가 받는 게 뭐가 있어? 돈 빌릴 때만 와서 알랑방귀 뀌지. 돈 받아가고 나서 모르는 척 하잖아. 당신 그렇게 당하는 거 다 당신을 쉽게 봐서 그러는 거야. 제발 좀 정신 차려. 그러다 정말 아버지 사업까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저희가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모르는 척 나몰라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선 아빠도 참 많은 걸 깨달으셨던 것 같아요. 그 뒤론 아빠는 혹시라도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면 돈 빌려달라고 할까봐 지인들도 다 끊고 전화도 안 받기 시작했습니다. 술 한 잔 사달라는 지인의 연락에도 시간 없다며 거절하고선 아빤 집에서 홀로 술잔을 기울이시곤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아빠가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기도 했죠. 하루는 혼자서 집에서 술을 드시는 아빠 옆에 말동무라도 해드리고 싶어 앉아 있었는데 아빠가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혜야, 넌 아빠 같은 인생 살지 말거라.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고 해도 그게 진심일 수도 있지만 그놈의 돈 때문에 달라붙는 사람도 있어. 그러다 돈 없으면 이렇게 매몰차게 곁을 떠나버리는 게 세상 이치란다. 그러니까 항상 돈 관리 똑바로 하고 누구하고도 절대 돈 거래하지 말거라. 알았지? 네, 아빠. 명심할게요. 그래서 전 그때부터 돈에 대해선 더 철저히 관리를 했었습니다. 어릴 적에도 용돈을 받더라도 정말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아끼고 모았던 것 같아요. 아빤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큰 교훈을 주신 분이셨죠. 사실 아빠가 마음이 여리고 정이 많아 남들에게 퍼다 주긴 했지만 아빤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사업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습니다.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그렇게 저희 식구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엄마 아빠 모두 한 번의 좌절을 겪은 후엔 돈 관리를 더 철저히 하고 열심히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재산을 쌓으셨죠. 전 그런 부모님 덕분에 대학을 무사히 진학하고 졸업할 수 있었고요. 졸업 후엔 일반 직장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도 전 월급을 꼬박꼬박 저축하고 가계부도 매달 꼼꼼하게 작성을 했어요. 월급 들어온 건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도 매달 월급을 받을 때면 항상 전화해서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셨죠. 다희야, 너 오늘 월급날이니? 월급날이라고 함부로 쓰지 말고 아껴 써야 돼. 알았지? 가계부는 잘 쓰고 있는겨? 지금 받는 월급은 다 네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이야. 그러니까 아까워하면서 잘 써야 되는 거야. 알았지? 알았어, 아빠. 그래도 이번에 용돈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아빠 용돈 얼마나 드려? 용돈? 아유, 아빤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빠 몸이 이렇게 튼튼한데 아빠가 알아서 벌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아빠 엄마 용돈 줄 생각하지 말고 네가 돈 잘 차곡차곡 모아놔둬. 그렇다고 너무 아끼는 것도 안 되고 너 하고 싶은 건 하면서 살면 돼. 너무 많이 쓰지 말라는 거지. 아빠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알아, 아빠.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내가 아빠 딸인데 그거 잘 못하겠어? 그지? 내 딸이니까 누구보다 잘하겠지. 그렇게 전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부모님께선 제 월급에서 한 번도 용돈을 받지 않으셨고 오히려 모아둘 때 잘 모아야 한다며 저에게 용돈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모님 덕분에 30대 땐 남들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돈을 모아둘 수 있었고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소개를 통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 남자친구는 저처럼 경제관념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낭비하지 않고 사람이 정말 소박하면서도 진솔된 모습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1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그때 당시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성실하게 일도 잘하고 저처럼 월급도 함부로 쓰지 않고 차곡차곡 잘 모아두는 그런 생활력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과 한 곳을 바라보며 평생을 산다면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시동생, 신우 이렇게 다섯 식구였답니다. 시동생과 신우는 타지에 살면서 직장 생활을 했고 시부모님은 저희와 가까운 곳에서 사셨어요. 결혼 초기만 하더라도 별다른 터치도 없었고 오히려 맞벌이하는 저희 부부를 배려해 주시고 아껴 주셨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선 전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를 낳고서도 육아휴직이 끝나고선 전 바로 복직을 해서 직장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저와 남편은 정말 직장과 육아로 치열하게 결혼 초반을 보냈습니다. 보통 퇴근하고 다들 맥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저희의 퇴근 시간은 늘 늦은 밤이었어요. 또 직장에서 퇴근을 해도 육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육아 퇴근을 하면 거의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든 일정이 마무리가 되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전 늦은 저녁 둘이서 식탁에 앉아 맥주 한 캔씩 마시는 게 하루 일정이 되기도 했어요. 짠! 당신 오늘 수고했어. 힘들었지? 나 오늘 일찍 퇴근하면 내가 애들 하원시키려고 했는데 당신이 고생했다 정말. 와서 애들도 다 씻기고. 고생했어 여보. 고생은 무슨. 내 자식인데 당연히 아빠인 내가 해야지. 당신도 고생 많았어. 애 낳고 바로 복직하고 일하느라 얼마나 바빠. 우리 회사 직원들 보니까 다들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직장 다니느라 힘들어 하더라고. 당신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얼마나 짠한지 몰라. 고생했다 당신도. 당신이 이렇게 알아주니까 나 하나도 안 힘든데? 남들은 이럴 때 남편이랑 자주 싸운다던데 당신 이렇게 같이 육아도 많이 해주니까 나 정말 복 받았나 봐. 내가 복이지 뭐. 아, 당신 어깨 아프다고 했지? 내가 오늘 시원하게 주물러 줄게. 시원하게 마사지 해줄 테니까 마사지 받고 편하게 자. 그렇게 남편과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정말 아이들도 잘 돌보고 저에게도 참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나 손발이 척척 맞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려서 좀 힘들었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었기에 잘 버텨낼 수 있을 정도였죠. 그렇지만 이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부턴가 남편은 자꾸만 직장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거의 몇 년 동안 같이 일했던 동료에 대한 험담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일이 힘들다느니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더니 불평불만을 해대기 시작했죠. 하, 이번에도 월급이 300만 원대네. 도대체 우리 회사에선 연봉 협상을 언제 좀 시원하게 해주려나 몰라. 여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직이라도 좀 해볼까? 여보, 나도 같이 벌고 있고 지금 당장 이직할 곳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가 좀 아껴서 써보자. 당신이랑 나랑 둘이서 벌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어렵지 않게 살 수 있잖아. 아, 나 요즘 들어 너무 답답해. 300 받아봤자 이거 내고 저거 내면 나갈 돈만 다 나가고 뭐 할 돈도 없어. 하여간 우리나라에선 정직하게 살면 돈 못 번다니까. 법을 어기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번다고. 처음엔 그냥 남편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불만을 토로하는 거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불만은 더 심해졌고 심지어 가치관까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저에게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여보, 내 친구 알지? 왜 사치하는 애 있잖아. 걔가 지금 한 달에 얼마나 버는 줄 알아? 한 달 수익이 무려 순수익만 6천만 원이래. 6천만 원. 와, 걔는 내 연봉을 그냥 한 달에 버는 거야. 진짜 대단하지 않아? 걔가 학교 다닐 때 꼴통이 별명이었어. 공부도 못하고 그렇게 찌질하던 애가 한 달에 6천만 원 벌어서 지금 강남에서 아파트 사서 살고 있다니까? 여보,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 그렇게 버는 돈 정당하게 버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서민들 이자 높게 받아서 버는 돈이잖아. 그런 걸 뭘 그렇게 부러워해? 에휴, 요즘 세상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돈을 벌어? 솔직히 난 부러운데? 월급쟁이로만 살다간 강남 아파트는 꿈에도 못 꾸겠어. 전엔 그래도 남편이 성실하고 돈에 대해 크게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나 싶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같이 지내는 지인들한테 자꾸만 듣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친구가 로또 2등이 당첨됐다며 10만 원씩 제 허락도 없이 사들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허황된 꿈에 휩싸여서 로또 발표일이면 당첨되면 이거 할 거다 저거 할 거다 하다가 막상 꽝이면 기분 나쁘다고 얼마나 티를 내는지 남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난 적도 있었어요. 아휴, 맨날 왜 난 꽝이야. 아, 도대체 이거 로또 조작 아니야? 아니, 이렇게나 사는데 왜 맨날 나만 꽝이냐고. 여보, 제발. 그런 거 좀 사지 말고 그 돈으로 애들한테 쓰는 건 어때? 애들 옷 사거나 그럴 수 있잖아. 여보, 로또 되면 애들 옷만 사겠어? 애들 갖고 싶다는 거 마음껏 사줄 수 있지. 조금만 기다려봐. 언젠간 당첨될 거야. 정말 어른들이 옆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더 무섭다고들 하잖아요. 진짜 그 말처럼 주변에서 자꾸만 허황된 바람을 불어서 그런지 남편 또한 시간이 갈수록 헛된 꿈만 계속 꾸곤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남편은 들어먹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직장은 성실히 잘 다니고 있으니 다시 현실로 되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남편이 고급 정장을 하나 둘씩 사더니 명품 구두까지 장만을 했더라고요. 원래도 이렇게 돈을 펑펑 쓰던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뭐야, 당신? 정장 샀어? 이 구두는 또 뭐야? 이거 명품 아니야? 갑자기 이건 또 왜 산 거야? 이젠 이렇게 차려입고 다녀야 돼. 자, 이거 받아. 내 명함이야. 남편은 저에게 명함 하나를 주더군요. 그런데 그 명함 속 이름을 보고서 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명함에 땡땡 회사 대표 이윤구이라고 남편 이름이 떡하니 적혀 있었거든요. 어?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당신이 대표라니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일반 직장 과장이 무슨 갑자기 대표가 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 당신 깜짝 놀래켜 주려고 내가 말을 안 했는데 나 회사 차렸어. 뭐? 회사를 차려? 무슨 회사를? 당신 돈이 어딨다고 갑자기 회사를 차려? 아유, 당신 나 몰라? 내 능력이 이 정도라고. 내가 일을 워낙 잘해서 투자 받은 거야. 나도 인생이 이렇게 역전될 줄은 꿈에도 상상 못 했어. 앞으로 우리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니, 당신이 무슨 기술이 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당신한테 투자를 한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정확하게 얘기 좀 해봐. 아, 그럼 직장도 다 그만두고 이걸 한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당신한테 미리 말하면 분명 반대할 것 같아서 그랬지. 근데 이거 정말 괜찮은 사업이야. 친한 친구가 투자를 해서 내가 대표가 된 거고, 친구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계열사를 내려고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잖아. 나한테 그래서 사업 같이 해보자고 계열사 하나 준 거야. 여보, 당신 남편 너무 멋지지 않아? 이렇게 인정받는다고 내가. 뜬금없이 갑자기 대표가 되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전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떡하니 계열사 대표 자리를 준다니요? 저는 약간 의심스러웠는데 남편은 하나도 의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표 자리만 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받은 건 그것뿐만이 아니었죠. 여보, 걱정하지 마. 봐봐. 회사에서 이거 법인차라고 하나 뽑아줬어. 이제부터 법인차 타고 다니라고 말이야. 이거 외제차라니까? 아유, 진짜야. 그러니까 의심 그만하고 믿어줘.
이제 우리 인생 다 폈어. 여보, 근데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그래, 맞다니까. 내가 그래도 사회생활을 몇 년이나 했는데 이런 것도 모르겠어? 걱정하지 마. 앞으로 내가 생활비도 많이 줄게. 이제 성공했다니까 그러네. 그 후로 남편은 점점 행동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엔 로션 하나도 제대로 안 바르던 사람이 피부에 관심을 갖고 머리 스타일 하나하나 신경 쓰고 로션뿐 아니라 향수까지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 회사 대표로서 일을 하는지 생활비는 처음엔 꼬박꼬박 가져다 줬어요. 첫 달은 원래 생활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인 500만 원을 저한테 딱 내밀더군요.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 뭐야? 여보, 이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났어? 설마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그래. 나 대표라니까, 대표. 앞으로 생활비 이렇게 줄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잘 써.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받으면 솔직히 기뻐야 하는데 전 너무 마음이 불안하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고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도 남편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주나 싶었거든요. 그러다 저희가 결혼한 지 6년 차에 보험 설계사 일을 시작한 시모가 갑자기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희 벌이가 넉넉해졌으니 보험도 가입을 해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아가, 너희 이제 사정도 많이 나아졌고 이제 보험 가입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애들 보험도 들어놔야 나중에 혹시라도 아플 때 요긴하게 쓸 거 아니야. 너희 둘 다 제대로 된 보험도 없다며? 전엔 우리 아들이 돈이 없었지만 이젠 돈도 잘 버는데 좀 들어줄 수 있잖니. 어머님, 그래도 아직 남편이 사업 시작한 지 1년이 넘은 것도 아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험 가입부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 우리 아들 말 들어보니까 너한테 매달 500만 원씩 준다던데 고작 100만 원도 안 되는 보험도 못 가입해 주니? 남편이랑 상의해 볼게요. 지금만 생각할 게 아니라 나중도 생각을 해야 하잖아요, 어머님. 다짜고짜 보험 가입을 권하는 시모의 말에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물론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하니 실적을 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금액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남편에게 하니까 남편은 대수롭지 않은 듯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한테 보험 들어. 그거 뭐 얼마나 한다고 못 든다고 난리야? 엄마가 서운해 하시겠네. 아니, 그래도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을 매달 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 뭐 당신한테 그 돈 내래? 내가 낼 테니까 그냥 들어. 솔직히 나중에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심장마비,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세상 떠나버리면 어쩔 거야? 애들은 또 어떻게 키우고? 엄마도 다 생각이 있으시니까 가입하라고 하시는 거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족 매달 80만 원씩 내는 건 너무 부담이야. 됐어. 아이, 그냥 들어. 당신이 싫다고 해도 내가 가입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남편은 제가 끝까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계약으로 가입을 다 진행시켜버렸어요. 그걸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남편은 시모가 가입하라는 대로 다 가입을 해줬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대표가 되고 나서부턴 시모의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시모가 보험 설계사 일을 하면서 차가 필요하다니까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시모한테 차도 사드렸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모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정말 기가 찼습니다. 예, 우리 아들이 나한테 차 사준 거 들었지? 이래서 아들을 잘 낳아야 하는 거야. 아유, 넌 그래도 좋겠다, 얘. 우리 아들이 네 남편이라서. 네가 우리 아들 안 만났으면 언제 사모님 소리 들어나 보기나 하겠니? 우리 아들이나 되니까 너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너 잘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는 하나하나 다 간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 오늘 우리 아들 아침에 뭐 먹일 거야? 우리 대표님 어제 술 많이 드셨으니까 북어국 대령해라.
어머님, 저도 출근해야 돼서요. 그리고 이 사람 아침밥 안 먹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챙겨야지. 네가 진작에 챙겼으면 애가 안 먹었겠어? 앞으로도 우리 대표님 잘 모시고, 알았지? 정말 우리 대표님 하면서 절 무슨 하인 취급을 하듯이 말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시모도 그렇지만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절 비웃기 시작했어요. 시모는 우리 아들 하면서 남편을 무슨 왕 대접해주기 시작했고, 제가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절 아주 비난했습니다. 그런 시모를 보면서도 남편은 제 편을 한 번 들어주지 않았어요. 자신이 전과 달라졌으니 그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절 생각하던 배려심 넘치는 남편은 어디 가고 사람이 이렇게나 변할 수가 있나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일 때문에 접대를 해야 한다며 매번 술자리에 나가던 남편은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매일 고주망태가 돼서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애들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저도 잠을 설칠 때가 많았어요. 하루는 제가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남편이 여자가 있는 집을 갔더라고요. 여보, 지금 어디야? 되게 시끄럽네. 대체 어딜 간 거야? 오늘은 좀 일찍 들어온다며. 우리 직원들이랑 술 한잔 마시러 왔어. 그때 남편의 전화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야? 뭐야, 마누라야? 아유,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전화란대? 여보, 나 바빠. 지금 바쁘니까 일단 끊어. 그렇게 불이 났게 전화를 끊어버린 남편을 기다리면서 정말 속에서 열불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남편은 집에 돌아왔어요. 너무 화가 나서 집에 온 남편을 붙잡고 얘기를 했죠.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지금 나 직장 갔다 와서 애들 보고 있는데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유, 내일 얘기해, 내일. 뭐? 내일 얘기해?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여자 나오는 술집 간 거야? 어떻게 그런 곳에 가고서도 그렇게 당당해? 진짜. 여보, 내가 이렇게 살아줄 때 고맙다고 해. 밖에서 나 좋다는 여자들 세고 셌어. 역시 돈이 최고더라, 돈이. 어? 돈만 가져가니까 아주 나 좋다고 줄을 서더라고. 그러니까 바가지 긁지 말고 잘 좀 해. 너무나 당당한 남편 태도에 전 오히려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는지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거기다가 어느 순간부터 말도 없이 외박을 하기도 했죠. 전엔 그래도 회식이다 접대다 그러면서 말이라도 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턴 연락조차 뜸해졌어요. 그날도 연락 없이 외박을 하고 저녁 늦게 들어온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누가 외박하랬어? 누가 외박하라고 했냐고? 연락 한 통도 없이 지금 뭐 하는 거야? 대체 어디 있었어? 참,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말해야 돼? 내가 무슨 애도 아니고 어련히 알아서 잘 어디 있었겠지. 남자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꼬치꼬치 사람 답답하게 왜 그래? 아우, 피곤하다, 피곤해. 그만하자. 그만하게 뭘 그만하자는 거야? 당신 대체 왜 자꾸 이러는 건데? 어? 애들한테도 신경도 안 쓰고 외박에 연락도 안 하고 대체 왜 그러는 거냐고. 야, 내가 뭐 일반 직장인이냐?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사업. 사업하는 마누라들은 다들 남편 밖에서 일하면 하나도 간섭 안 해. 너만 그런다고, 너만. 어휴, 속 터져서 진짜. 그렇게 화를 내며 겉옷을 벗고 들어가는 남편의 와이셔츠 소매를 딱 봤는데 거기에 여자 립스틱 자국이 선명하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전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뭐야, 당신 지금까지 여자랑 있었던 거야? 인간아, 도대체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어떻게 지금까지 여자랑 같이 있어? 뭐 당신 바람이라도 난 거야? 뭐야? 아휴, 뭐 어쩌라고?
여자랑 있었던 거냐고. 사업한다면서 여자랑 뭐 하는 건데? 아휴, 그래, 있었다. 여자랑 있었다고. 어쩔 건데? 네가 어쩔 거냐고. 뭐, 나랑 그럼 이혼이라도 할 거야? 어차피 이혼도 못 하잖아. 당신 애들 때문에 애들 아빠 없이 만들고 싶지 않아서 이혼 못 할 거 아니야. 내가 못 할 것 같아? 이혼 못 할 것 같냐고. 아유, 하든가 말든가 너 알아서 해. 난 상관없으니까. 아유, 나도 네 바가지 정말 답답하다. 그렇게 남편은 사업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전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아직 애들이 너무 어리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하나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남편이 회사 대표가 되었을 때부터 사람이 완전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회사를 한번 가보겠다며 얘기를 꺼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제 외모에 대해 남편이 지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당신 대표로 있다는 그 회사 나 한번 가봐야 되겠어. 안 그래도 당신이 대표로 있는데 안 가보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아유, 당신 그 얼굴을 좀 봐. 그 꼴을 하고 회사로 오겠다고? 그렇게 꾸미지도 않는 사람이 무슨 회사로 온다는 거야? 그렇게 헐렁헐렁 늘어진 옷 입고 올 거면 아예 올 생각 하지도 마. 아니면 성형이라도 좀 하고 오든가. 아유, 내가 어쩌다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 눈이 이렇게 낮았나? 그 꼴론 제발 올 생각하지 마. 내가 이렇게 부탁한다. 그러더니 휙하니 나가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절 쫓아다니며 결혼만 해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쩜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지, 여태껏 참아왔던 일들도 그렇고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을 불러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말했어요.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우리 갈라서. 뭐 그래. 난 상관없다고 했잖아. 나 좋다는 사람 널리고 널렸고 만나겠다는 여자도 많아. 상관없어. 애들도 그냥 당신이 다 키우던가. 그래. 애들은 내가 키울 테니까 이혼하자고. 마음대로 해. 나야 뭐 좋지. 나 좋다는 여자 또 만날 수 있고. 나도 너 지긋지긋했어. 돈 몇 푼에 구질구질하게 굴고 바가지 긁는 거 아주 지긋지긋했다고. 이참에 끝내자, 끝내. 끝까지 어처구니 없는 말만 늘어놓는 남편을 보면서 진짜 이젠 끝을 낼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혼 접수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어린애들이 있다 보니 바로 이혼이 성립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숙려 기간을 갖게 되면서 남편은 집을 나가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도시가스 체납 독촉 고지서가 날아왔더라고요. 이혼에 신경을 쓰다 보니 이것저것 다른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가스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날 보험을 가입한 것도 연체되었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원해서 가입을 한 것도 아니고 분명 남편이 알아서 낸다고 했음에도 이렇게 연체 문자가 오니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이렇게 연체시킬 거면 뭐하러 가입을 한 건지 시모고 남편이고 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혼하는데 그냥 그걸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 전 그대로 바로 보험을 해약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당사자가 해약을 하면 바로 설계사가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약을 한 그 다음날 시모는 아주 팔을 걷어붙이고 절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절 보고선 다짜고짜 화를 냈습니다. 예, 너 보험 해약했어? 어? 아이 그걸 해약하면 어떡해. 보험금 내기 힘들어서요. 저희 도시가스도 밀렸어요. 보험금 내는 게 왜 힘들어? 우리 아들이 다 내는 거잖아. 그 잘나신 아드님이 보험금을 안 넣으셔서요. 미나 문자가 왔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나한테 진작 말을 했어야지. 너 지금 보험 가입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너 해약하면 내가 보험 한수해야 한다고.
내가 지금 얼마나 물어줘야 하는지 알기나 하니? 물어줘야 할 돈만 수백만 원이야, 수백만 원. 그제서야 시모가 왜 팔을 걷어붙이고 왔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보험 가입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고 해지를 하면 보험 설계사가 지금껏 받았던 수당을 다 토해내야 하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다 내야 하니 부랴부랴 절 찾아온 거였죠. 그러더니 저한테 요구하는 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거 얼른 다 빨리 부활 처리해. 네가 전화해서 부활 처리하라고. 부활 처리하면 한수 안 해도 되니까 얼른 그거부터 신청해. 싫은데요. 뭐? 뭐라고? 너 지금 싫다고 했니? 네, 싫습니다. 아직 잘난 아드님이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저희 지금 이혼 소송 중이거든요. 뭐? 이혼 소송? 참, 니까짓 게 뭐 잘난 게 있다고. 네가 언제 우리 아들처럼 잘난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잘난 아들인지 못난 아들인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부활 원하시면 그쪽 아들 보고 부활하라고 하세요. 전 못하니까요. 그때 제가 부활을 안 하겠다고 거부하자 갑자기 시모는 제 머리끄댕이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래도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머리를 잡다니 정말 끝을 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이거 놓으세요. 이거 놓으시라고요. 못 놔. 안 놔. 네가 부활 처리할 때까지 난 네 머리 절대 안 놓을 거니까 얼른 전화해. 그래도 전 말로 상황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시모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힘으로 시모를 딱 밀쳐버렸어요. 아무리 시모라고 해도 제가 훨씬 젊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시모는 제가 밀치는 걸 버티지 못했죠. 씩씩거리는 시모에게 저는 냉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무식하시네요. 무식해.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네요.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희 이혼 소송했고요. 할 말 있으시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그 잘나신 아드님한테 하시라고요. 뒤까짓 게 뭔데 이혼 소송을 하냐고? 어디서 감히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가 현관 비밀번호를 뚜뚜뚜 하고 누르고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엄만 저와 남편이 이혼 소송 중이라는 걸 다 알고 계셨고 그날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집으로 찾아오신 거였어요. 아침에 오셨던 엄만 제가 좋아하는 밥을 먹인다면서 장을 보고 집으로 들어오신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딱 들어왔는데 딸 머리는 엉망으로 엉켜있고 시모는 앞에서 씩씩대고 있으니 그걸 보고 상황을 바로 알아채신 것 같았어요.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엄마가 소리를 치자 시모는 바짝 긴장을 하더라고요. 사돈 오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다이야, 너 설마 머리채 잡힌 거니? 그런 거야? 엄마의 물음에 전 그냥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만 바로 호통을 치셨어요. 아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 뭐라고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사돈, 그게 아니라요. 일단 제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오해예요, 오해. 오해? 오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내 딸이 당신한테 머리채 잡혔다잖아. 너 딱 기다려. 그 후로 엄만 바로 어디론가 전화를 거셨습니다. 엄마가 전화한 곳은 바로 112였어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걸 듣고서 시모는 아주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이 한 짓은 생각도 안 하고 경악을 하고 있는 꼴을 보니 저도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모는 오히려 억울해하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사돈지간에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신고는 좀 너무하시잖아요. 사돈이라뇨. 당장 내일 모레면 우리 남남인데. 그리고 사돈이면 요즘 세상에 며느리 이렇게 머리채 잡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우발적인 행동인데. 우발적이요? 우발적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장 경찰 온다고 했으니까 조사나 받으세요. 그렇게 결국 시모는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엄마가 정말 현명하게 대처를 하셨더라고요. 솔직히 마음 같아선 머리끄댕이를 그대로 잡고 싶었지만 똑같은 사람 되기 싫어서 그렇게 하셨다며 엄마는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얼마 뒤 시모는 저에게 또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시모는 울며 불며 제게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며느라, 나 진짜 큰일 났어. 사돈 보험도 다 해야겠다니? 아유, 이 돈을 대체 어디서 메꾸냐? 아, 나 이제 어떻게 하냐고. 나 좀 살려주라.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이러면 망한다. 망해. 그러게 고객 관리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고객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고선 무식하게 나오시니까 고객들이 다 해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 넌 고객이 아니라 가족이잖아, 가족. 가족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가족도 아니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저희 엄마에게도 어마어마한 보험 계약을 권했던 모양이었어요. 엄만 제가 신경 쓸까봐 별말 없이 지금껏 유지하고 계셨지만 그 꼴을 보고 나선 바로 보험 해약을 하신 거였죠. 친정엄만 그래도 딸 자식 잘 살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워 하셨는데 시모란 사람은 자기 욕심에 며느리 머리채까지 잡았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고 상종도 하기 싫었어요. 그 뒤로 소송은 잘 마무리가 되어 전 남편하고도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양육비 남편에게 받기로 하고 애들 양육권은 제가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끝까지 당당하고 뻔뻔하더라고요. 야, 너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래도 나니까 생각해서 애들 양육비 준다고 한 거야. 난이 하늘 위에서 걸어 다닐 건데 참 바짝 엎드려서 기어다녔으면 내가 봐주기라도 할걸. 어찌됐든 애들이나 잘 돌보고 잘 살아.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줄 테니까. 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잘났다고 그런 말을 하는지 참 기가 찰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남편의 그 당당함은 그리 오래 가지도 못했습니다. 저와 이혼을 하고 나서 5개월 뒤에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어느 날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받자마자 들리는 건 남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여보, 나 망했어. 나 쫄딱 망했다고. 나 완전 당했어. 지금까지 내가 다 속았어. 뭔 소리야? 저번 달부터 양육비도 안 주더니 그것 때문에 전화 온 줄 알았더니 다짜고짜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 친구라는 그 자식이 날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불법적으로 세금 탈세하는 회사를 운영했던 거였어. 세금 다 여기로 덤터기 씌워놓고 얜 나 몰라라 잠적했어. 나 어떡해? 나 어떻게 하냐고. 세금만 무려 5억이야, 5억. 회사 운영에 관여해서 월급도 다 받은 거라 나 구속될 수도 있대. 어떻게 해, 여보? 네,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친한 사람에게 뒤통수를 세게 맞은 거였습니다. 그 친구는 전 남편이 제일 만만하니까 속이고 대표 자리에 앉힌 거였어요. 대표 자리에 앉고 나서 호의호식한 건 딱 2년이었죠.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조세범 처벌이잖아요.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하고 나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서 탈세를 하는 것도 많다 보니 이런 문제들이 종종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 남편은 친구 말만 믿고 대표 자리에 앉아 돈은 받고서 이런 건 신경도 안 쓴 모양이었어요. 자기 회사로 그렇게 세금 계산서가 막 발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그저 돈만 받았던 거였어요. 근데 또 돈은 받았으니까 이걸 친구 탓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죄다 독박을 쓰게 생긴 거였죠. 한마디로 전 남편은 인생 역전을 꿈꾸다 인생 쪽박을 차고 말았어요. 전 그 전에 이혼을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속을 쓸어내렸네요. 아직까지 같이 살고 있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겠죠. 전 남편이 썼던 독박을 저도 같이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전화에 제게 얼마나 애원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 나 돈 좀 빌려주면 안 돼? 세금도 전혀 감당이 안 되고 나 진짜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내가 널 왜 도와줘? 우린 남남이잖아. 난 네가 큰 소리 칠 때부터 알아봤어. 그래서 인생은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이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그 자리에 앉혀놨겠니? 이제라도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 전 남편뿐만이 아니라 전 시모도 저에게 애원하며 연락이 왔습니다. 혜미야, 내가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우리 아들도 그렇고 나도 지금 벌금 맞고 그거 갚고 있어. 우리 집에서도 지금 탈탈 털려가지고 아들 도와주려고 하는데 돈이 한참 부족하다. 우리 아들 좀 도와주자. 너밖에 없어. 그래도 우리 아들 네 애들 아빠잖니. 아빠요? 아빠 노릇이나 하면서 아빠라고 해야죠. 당신 아들이니까 당신이 책임지세요. 우리 대표님, 우리 아들 하면서 아주 만세 외치면서 돌아다니시더니 아주 꼴 좋으시네요. 그렇게 본인들이 잘 나갈 땐 절 무시해놓고선 이제 와서 가족이란 이유로 도와달라고 하는 게 정말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전 남편은 결국 구속되었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어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 있구나 다시 한번 알게 되었죠.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조금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전 남편 소식을 듣고서 조상님이 도왔다며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말을 해주셨죠. 저는 이혼 후 부모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 따로 살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한사코 집으로 오라고 하시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이야, 네가 살 집이 있는데 뭘 다른 데서 살아? 네가 갈 곳이 있는데 아이 네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하고 다시 들어와라. 아빠,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히 되지. 내 딸인데 여기가 네 집인데 당연히 되고 말고. 전 부모님의 이 말을 듣고 왈칵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아들 둘이서 같이 함께 살며 잘 지내고 있어요. 부모님께 매달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아들들은 아빠의 빈자리를 못 느끼는지 잘 적응하고 있고요. 그래도 앞으로 우리 애들한테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건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간 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악은 뻔하고 선은 흥미롭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가지각색의 핑곗거리만 있을 뿐 한심하지만 선행은 흥미로운 스토리를 품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건 저는 선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간 착하게 살면 당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선함의 힘을 믿고 있어요. 착실하고 성실하게 산다면 언젠간 그 빛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노력들도 언젠간 꼭 밝은 빛을 볼 거라고 믿습니다. 저도 앞으로 제 인생의 빛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